어딨냐? 네. 품사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지난주에 썼던 거 용언에서 이제 용언의 활용, 그쵸? 불규칙 활용 그게 사실상 거의 메인이고 그게 상당히 그러면 시한 혹시 여기 이쪽 그쵸 오케이 여기인데. 그러니까 지난주 했던 거랑 지지난주 했던 게 품사에선 주력이고 독립원이나 품사 통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동안 수업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야. 이게 뭐냐면 형태는 같은데 기능이 다른 경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품사 통용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기능이 달라서 그거를 구별 지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문법 문제의 단골이다라는 거여서 문법은 비교적 오늘은 조금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원부터 시작할게요. 얘들아, 말 그대로 독립원은 다른 성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이겠죠. 품사, 그러니까 의미에 따르면은 얘는 우리 그 기능에 따른 구분인 거고요. 의미에 따른 구분이라고 한다면 감탄사라고 부르고 설명이 필요하니? 얘들아? 놀람, 느낌, 부름, 대답? 읽어보세요. 감탄사예요. 자, 특징은 뭐다? 조사랑 결합할 수 없다. 불변어다. 생략해도 성립 가능하다. 요게 조금 여러분들 이제 처음 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지. 단독으로 문장을 이룰 수 있다. 그냥 네라고 해도 어쨌거나 종결됐다라고 하는 거라고. 문장 자체가 요거 단독으로 문장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위치 이동이 부사처럼 비교적 자유롭다. 위치 이동이 자유롭다. 요 정도만 가볍게 보시고요. 얘들아, 감정 감탄사랑 의지 감탄사 입버릇 설명이 필요해요. 얘들아, 읽어보세요. 그냥. 네. 아이고, 아차, 불사, 감탄, 그쵸. 예. 얘는 의식하지 않고 의식하면서 뭐 그 차이 정도만 체크합시다. 의식하지 않고 의식하면서. 의식하면은 의지 감탄사라고 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감정 감탄사라고 한다. 읽어보시고요. 야, 요것도 사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항상 보게 되면은 관형어랑 다시 자 아래 쓸까? 여기다가 할게요. 여기다가 똑같습니다. 얘들아, 관형어는 성분이었고 관형어가 될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관형사 단독이었던 거야. 맞니? 그리고 두 번째가 체언 플러스 관형격 조사의였던 거고요. 관형어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세 번째가 용언의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거라고. 그러니까 관형사랑 관형어를 구분 짓는 걸 정말 이 지난한 일인 것 같아요. 고3도 못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어서. 똑같죠? 부사어도 똑같죠. 부사어도요, 얘들아. 부사어도. 부사어라고 성분이 붙은 건, 어가 붙은 건 성분이란 소리인 거고, 부사 단독으로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다시. 부사라는 품사 단독으로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똑같습니다. 의가 관형격 조사면 부사격 조사 제가 많이 나오는 거는 정말 입이 닳도록 말했어요. 에서, 에게, 에, 로, 와. 에서에게, 에로 와. 그쵸? 그럼 다 했었죠, 준혁아? 그쵸? 왜? 체언 뒤에 얘가 붙으면 부사어라고. 그리고 이제 요것도요.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라 부사형 전성어미 뭐였습니까? 개, 도로, 이 붙으면 부사어였던 거라고. 솔직히 말하면 이걸 왜 여기 굳이 정리를 했는지도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똑같다고. 그러니까
감탄사라는 건 품사기 때문에 독립어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그냥 하나의 케이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인 겁니다. 케이스라는 소리예요. 케이스. 그리고 독립어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케이스가 명사 플러스 호격조사라는 거고요. 호격조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유진아 이런 식으로. 호격이 이제 호명하다 할 때 호자란 말이야. 그리고 명사 단독으로 잘 들어라. 얘는 감탄사가 아니다. 명사 단독으로 미안. 독립어가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소리인 거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품사 배웠고 성분 배웠고 품사 구분되고 성분 구분되고 하는 게 머릿속에 쫙 펼쳐져야 돼. 물론 이제 뭐 제가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지만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게 학교 시험에도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1학기 때 뭐 음은 자음치기표, 모음치기표 외웠던 것처럼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걸 하여튼 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뭐 잘하시겠죠? 시험 때 임박하면은 뭐가 될까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이 품사 통용이라는 것도 제가 누누이 그동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명사는 체언이니까 뒤에 뭐가 붙는다? 조사가 붙는다. 반면에 관형사는 체언이 아니니까 조사가 결합할 수가 없다. 요걸로 구별 짓는 겁니다. 는 보조사고요. 보다 보조사고요. 근데 지금 그 뒤에 연필이란 체언이 있으니까 제가 벌써 지금 몇 주째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 꼴을 외우셔야 된다고. 아름다운 꼴이라고. 관형어 앞에 체언 플러스 조사꼴. 얘가 얘를 꾸민다. 그리고 관형어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관형사가 있는 거니까 우린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체언이 붙냐, 조사가 붙냐, 조사가 붙지 않냐로 구분 짓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뒤에 것도 똑같아요. 의존명사도 어쨌거나 체언이기 때문에 조사가 붙는다라는 소리인 거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난주에 오답투성이었죠. 의존명사. 내가 수업 때도 말했을 텐데 의존 형태소야? 아니다. 아니에요. 의존 형태소 아니에요. 자립 형태소예요. 의존 명사. 알겠니? 얘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미 조사라고 하셔야 돼. 알겠어? 이해했어? 그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의존 명사에서. 그래서 어쨌거나 관형사형, 관형어에 이제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고, 얘도 어쨌거나 앞말이랑 띄어 쓰는데, 사실 얘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앞말이랑 붙여 써도 뭐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체언이 붙냐 안 붙냐로 구분 짓기 때문에. 뭔 말이냐면 변별이 될 때는,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변별이 될 때는 앞말이랑 붙였음, 앞말이랑 붙은 경우로 문제를 낸다고. 단순히 띄어쓰기로 명사를 구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쉽잖아. 띄어쓰기 되어 있다고 바로 명사로 보이게 되면은. 그렇겠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의존명사도 앞말이랑 붙여 쓰는 방식으로 이제 구분을 짓는다라는 소린 거라고. 이해했니?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조사는 이제 앞말이 붙는다는 거니까 뭐 얘랑 똑같이 만큼이지만 얘는 차벌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이좀 명사인 거고요. 얘는 대명사 뒤에 붙은 거니까 조사인 거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름다운 꼴이다. 요 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명사랑 부사도 동일합니다. 짤이 없죠. 체언이랑 결합이 되고요. 체언이랑 특히 격조사랑 결합이 안 된다. 격조사라고 기억하세요. 보조사랑은 뭐 부분적으로는 될 때가 있기는 한데 격조사랑 결합이 안 된다. 부사는. 그쵸? 조사. 부사는 지금 뒤에 다 용어만 수식하고 있죠. 오케이. 별거 없고요. 다음 동사랑 형용사의 구분도 볼게요. 자, 동사는 됐어요. 얘들아, 현재형 어미 집어넣어가지고 말 되면 동사, 말 안 되면 얘였죠? 그쵸? 끝. 넘어갈게요. 수사랑 수관형사도 얘는 체언이기 때문에 조사랑 결합된다. 쟤는 조사랑 결합이 안 된다. 끝. 문제 풉시다. 자, 뒤로 오세요. 자, 볼게요. 감탄사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감탄사라 그랬어요.
독립어가 될 수 있는 케이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독립어가 될 수 있는 케이스 중에 감탄사 단독, 치환 플러스 혹격조사, 명사 단독이었으니까 바로 보여야 돼. 예지. 태이라는 명사 뒤에 혹격조사 붙은 거죠? 미음이죠? 5번입니다. 그쵸?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레이스하게 가기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하신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 용도야. 문법은요. 시간 단축. 알겠니? 이해했어요? 오케이, 다음. 2번. 얘도요. 감탄사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아까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랬지. 아차 형태마다 없다는 거는 불변화라는 소리인 거예요. 아차가 활용하지 않잖아요. 그리고요. 상대에 따라가지고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다. 아랫사람한테는 글쎄, 윗사람한테는 글쎄 요라 그래가지고 보조사가 붙은 거죠. 보조사 요죠. 그쵸? 그리고 지금 리을 보시게 되면 감탄사의 자리가 고정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력 측정 문제죠? 그쵸? 네. 다 왔다 갔다 해도 말이 되는데 고정적이지가 않죠? 4번이죠? 자리 이동이 아까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쵸? 그리고 너무 좋아요. 너는 어디로 갔느냐? 여기선 기쁨, 여기선 뭐 슬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오세요. 예. 그리고 3번. 자, 보기에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 품사 통용인데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품사가 같은 걸 고르라는 거야, 다른 걸 고르라는 거야. 같은 걸 고르라는 거야, 다른 걸 고르라는 거야. 얘 봐봐, 말했잖아.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쵸? 기능이 다른 거니까 품사가 다르잖아. 품사 통용이라는 거는 품사가 지금 다른 걸 고르라는 소리인 거라고. 요거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다 왔다는 지금 얘를 꾸미고 있으니까 부사죠. 그쵸? 반면에 아래에 있는 다는 가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명사겠죠. 그쵸? 체언이겠죠. 그쵸? 체언이겠죠. 근데 사랑, 독립어야. 감탄사야? 뭐야? 명사죠. 얘도요. 관형격 조사 의향이에요. 명사죠. 명사죠. 매일 가치니까 똑같은 가치라고 하더라도 체언기에 붙었으니까 조사고요. 얘는 지금 뒤에 있는 하세요로 꾸며주니까 부사라고. 얘는 조사고 얘가 부사라고. 품사 통용이라는 거는 품사가 서로 다른 걸 고르라는 소린 거니까 몇 번?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2번이죠. 사랑은 둘 다 명사 명사니까. 이해했냐? 이해했어요? 오케이. 알아도 볼까? 3애라 그래가지고 얘도 지금 부사격 조사 붙은 거니까 체언이죠. 계벌을 꾸며주니까 뭡니까? 수관형사입니다. 수관형사. 그리고 이제 대궐만큼도 대궐이란 체언 뒤에 붙었으니까 뭐다? 조사다. 들릴 만큼이라는 것도 지금 들릴이 꾸며주고 있으니까 뭐다? 의존 명사다. 됐니? 얘들아, 뭐 내가 체언이라고 써서 수사인 거 알겠지? 그치? 아니구나. 맞죠? 그쵸? 수사 그쵸? 뭐 알아서 구분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4번. 또 품사 통용이야. 볼게. 자, 얘는 보시게 되면은 자, 하나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품사로 분류된다. 그런데 간혹 하나의 단어이면서도 쓰임에 따라 별개의 품사가 되기도 한다. 사전에서도 자, 두 가지 품사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를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품사의 통용어 단어의 기능이다. 결합된 말의 품사, 띄어쓰기 등을 통해 구분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했다. 의 객관적은 뒤에 붙은 의로의 품사가 조사니까 명사지만 그것은 객관적 판단이다. 의 객관적은 뒤에 오는 명사 판단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니까 관형수다. 똑같습니다. 아까 고르라고 했던 것처럼 품사 통용이라는 거는 품사가 서로 다른 거를 고르라는 뜻인 거고요. 같은 경우를 지금 고르면 되겠죠. 볼게요. 보시면
오늘이 첫 출근 날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이가 붙었으니까 주격조사니까 얘는 채연이죠. 채연이죠. 얘는 지금 오늘 오실까요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부사죠. 그쵸? 부사. 그리고 자, 할 만큼도 보시게 되면은 할이라는 용언의 관형사형의 수식을 받으니까 뭡니까? 관형사의 수식을 받으니까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니까 채연이죠. 그쵸? 그분이라는 어떤 대명사 뒤에 붙었으니까 조사죠. 자, 다음. 우리 마을에서 큰 불이 났대. 자, 불 채연 뒤에 조사 붙었고 앞에 얘가 꾸며주니까 일단 관형어야. 관형어야. 잠깐만 여기 일단 안 쓸게요. 잠깐만. 그 뒤에도 신발의 치수가 너무 크군요라 그래서 서술어야. 근데 품사 통용이라는 거는 품사가 다른 걸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분이 아니라 품사를 봐야 돼. 큰 관형어인데 관형사 단독으로 관형어가 된 게 아니라 큰은 원래 기본형이 뭐예요? 크다죠. 크다 품사가 뭐죠? 크다. 동사? 형용사죠. 그쵸? 형용사죠. 똑같죠. 야, 서술어 크군요도요. 얘도요. 무슨 뭐 체언 플러스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서 된 게 아니라 크다가 어쨌거나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형용사죠. 3번이죠. 이해했니? 이해했어요? 뭐 아래 건 볼 거 없습니다. 아래 건 볼 거 없고요. 넘어갈게요. 마지막 5번이에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얘도 지금 통용에 대한 문제예요. 목적격조사니까 채연. 얘는 뭐야? 얘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감탄사겠네요. 감탄사 만세. 하나 만두 하나는 채연이죠. 자, 채연 감탄사. 그리고 얘는 하나 만두 채연. 그 사람 만인 거니까 얘는 조사. 오늘 도착했다니까 부사겠지. 오늘 의니까 채연이겠지. 그리고 이는도 보시게 되면은 이는도 이는 붙었으니까 얘는 채연이죠. 채연. 근데 이 나무는니까 얘는 관형사죠. 실력이 예전보다니까 조사죠. 그는 보다 나아지게라 그랬으니까 얘는 뭐야? 얘는 뒤에는 나아지게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부사겠죠. 그렇죠? 부사. 그러면 이걸 지금 읽어야지 적절하지 않은 걸 좀 볼게요. 기억의 만세는 명사와 감탄사로 통용되고 있다. 그쵸? 통용되고 있다. 2번 니은의 많은 조사와 의존 명사로 통용되고 있다가 아니라 나 뭐 하는 거니? 하나가 채연이지 많은 조사잖아. 조사니까 의존 명사 케이스는 아닌 거지. 그치? 2번이죠. 오케이.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많이 아마 단련된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말했던 것처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 이거 하여튼 그래. 얘들아 소설도 그냥 나랑 바로 볼게요. 따로 시간을 빼기보다 비문학에 조금 시간을 오늘 많이 쓰려고 하니까 바로 와. 소설로 그냥. 잘 됐네. 오랜만에 그냥 처음 보는 거를 어떻게 접근할지를 한번 우리 또 리마인드를 해보자고요. 제목 보고서 서울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딱 봐도 뭔가 서울이라는 공간이 중심이겠거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 서울이라는 공간에 사는 사람들인 건데, 여러분들이 현대문학 특히 현대소설 공부할 때 알아야 될 3명의 개인이 존재합니다. 알아야 될 3명의 개인이 존재하고요. 그중 첫 번째가 현대인. 현대인. 2명으로 합시다. 지금 어쨌거나 포인트는 이거기 때문에 현대인. 그리고 두 번째가 소시민이라고 할게요. 소시민. 우리 요거 다 들어본 적이 있어. 현대인은 포인트가 뭐냐면, 소통이 불가하거나 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읽게 될 현대 소설에 등장하는 현대인들은, 알겠니? 도시인이라고도 바꿔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시민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언젠가 옛날에 양귀자의 이제 그때 했던 게 뭐였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 하여튼 뭐 했었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연작이 많으니까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양귀자 설명을 하면서 양귀자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성이 소시민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소시민성이라는 거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현실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라고. 현실주의자. 현실주의자라는 말의 뉘앙스는 이겁니다. 나한테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면 이득이 되는 일이면 부정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선택하는 게 현실주의자고 그런 사람들을 소시민이라고 부른다고. 근데 물론 정의롭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대목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어쨌거나 현실이랑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 그 먹고 사는 게 힘든 이유는 뭐 때문인 거고?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뭐 자본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뭔가 사람들의 어떤 인간성 그런 것들이 뭔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세태를 다룬 게 우리 이제 60, 70년대 문학의 주류고 그거를 이제 우리 고등 명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중간고사 때 뭘로 확인한 거죠? 노새 두 마리로 확인을 한 거죠. 그쵸? 물론 거기 나오는 그 아버지가 뭐 그렇게 소시민이다라고까지 뭐 볼 수도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현실주의자다운 대목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그런 어떤 류의 그런 경향성을 다룬 작품들이 현대문화 특히 이제 60, 70년대의 어떤 그런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소리인 거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접하게 될 대부분의 어떤 서울, 도시와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뭔가 개인을 압도하는 개인을 뭔가 힘들게 하는 개인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알겠어? 100%라고 할 수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얘들아 정말 미안한데 눈이 너무 아파서 이것만 잠깐 두고 바로 할게요. 예.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니까 서울이란 공간이 주겠다. 시작할게요. 자, 언제 나를 잡아서 우리끼리 여행이나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라고 되어 있는데 미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행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특히나 문학은 이 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맞니? 자, 보시게 되면은 윗글의 전개 양상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대요. 즉 우리가 문학 공부를 할 때 여기 위치했던 게 구성이었고 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배경이었단다. 그리고 배경 중에 들어가는 요소가 공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읽을 때 빼놓고 읽을 수가 없는 요소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표를 보고서 이 인물들의 어떤 공간적 궤적이 어떤 방식으로 변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들어가라고 주는 거야. 그리고 미리 파악하기도 굉장히 용이한 거고. 알겠어? 보시게 되면 심플하죠? 시골에 있다가 떠들어 서울로 왔어. 또 돌아가. 회귀라는 건 돌아간다는 뜻이야. 돌아감. 그리고 또 시골을 떠나. 또 돌아와. 근데 이제 눈치가 좀 빠르시거나 좀 이제 소위 말하는 짬밥이 좀 생기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생활이라고 하는 게 먹고 살기 힘든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도시 생활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시 시골에 가서 뭔가 힐링을 하려고 하나 보다 라고 이 데이터가 쌓이고 경험치가 쌓이면 먼저 본문 읽기도 전에 요거 보시고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고. 알겠니? 생판 아무것도 없는 배치 상태로 그냥 몸품박치기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맞냐? 맞죠? 그쵸? 그래서 아마도 얘가 시골로 다시 가는 건 뭔가 요 생활에 염증을 느꼈기 때문에 힐링을 하러 시골로 가는 거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추측이라고 말하는 거는 아직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확정은 지으면 안 된다는 소린 거라고.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일련의 취지는 뭐냐면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내신 공부도 아니고 처음 마주하는 지분을 대할 때 그걸 뚫어낼 수 있는 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니? 됐어? 자, 이런 느낌을 갖고 얘를 보시게 되면은 이 여행이 의미하는 바가 뭐다? 아마도 서울 생활에 이제 서울 사람들이라고 제목이 나왔으니까 서울 생활의 염증을 느꼈으니까 시골에 힐링하러 가는 그런 여행이지 않을까라고 느낌이 들 수가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얘들아? 그쵸?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마침 화제가 시들해서 별다른 의도도 없이 한 말인 것 같았는데 의외로 윤경수와 김성달 인물 나오면 무조건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인물도 왜 그러냐면 우리 요소 중에 하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그쵸? 그래서 윤경수와 김성달이 금방 동의를 하고 나섰다. 그거 좋지. 맨날 서울 바닥에서 비비적거리고 살다 보니까 나왔죠. 그쵸? 이유 나왔죠. 여행의 이유 나왔죠. 고단해 죽겠어.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야. 사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면서도 한 번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군. 그래, 지금쯤 시골은 좋을 거야. 추수도 끝났겠다. 뜨뜻한 아랫목. 얘들아, 추수니 아랫목이니 다 아셔야 되는 어휘입니다. 추수 뭔지 알죠? 봄에 이제 모내기 한 다음에 수확하는 걸 추수라고 하는 거고, 아랫목은 뭐예요? 옛날 시골 그 집 같은 거 바닥 보시면 난방할 때 그 전체 다 고르게 난방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열이 가잖아. 그쵸? 그 부분만 그래서 이제 검해진단 말이야. 거기는 이제 아랫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우리 이쯤은 알지 않니? 그쵸, 얘들아? 오케이. 자, 그래서 미안. 자, 아랫목에 지지고 앉아 동동주라도 한 잔 마시면 그 기분 서울 사람들은 모를걸. 얘기의 방향이 좀 엉뚱하다 싶었지만은 나 자신도 1인칭입니다. 시점도 제가 무조건 잡으라고 했죠. 읽으면서 1인칭. 나 자신도 그것이 굳이 싫은 것은 아니었고 가능하다면 언젠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아직 확정할 수 없지만은 1인칭이 주인공 시점이랑 관찰자 시점으로 나뉘는 거 아니야. 맞니, 얘들아? 그 구분 기준은 뭐였죠, 얘들아? 뭐였니?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의 구분 기준. 맞습니다. 서술자의 내면 심리였습니다. 얘들아, 서술자의 내면 심리가 방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속마음인 거 아니야. 주인공 시점이라고 우린 여기서 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역시나 또 이제 짬밥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이런 류의 문제 풀 때 어쨌거나 무조건 최소한 어떤 유형 문제가 하나 껴있어요.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가 무조건 껴있단 말이에요. 시점 묻는 문제가. 이렇게 해줘야 그거를 바로 쳐내고 그냥 어려운 문제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알겠어? 그게 몸에 뵐 때까지 체화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지루하지만 좋아요. 자, 그래서 얘기의 방향이 좀 엉뚱하다 싶었지만 나 자신도 그것이 굳이 싫은 것은 아니었고 가능하다면 언젠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그런 기회가 이제 여행이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최진철이 이런 일은 기왕 얘기가 나왔을 때 아주 결정을 보고 말아야지. 찰필하다가는 흐시부시 되는 법이라고요. 최진철이라고 새로운 인물이 나왔어요. 자, 아주 결정을 보고 말아야지. 이것 미안. 자, 우습게 다그치는 바람에 오늘의 모임까지 발전하고 만 것이다. 그날 밤 내친 걸음의 날짜까지 정해놓고 나머지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 제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나오면 읽자마자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읽자마자. 이 여행에 대한 원칙이겠죠? 대충 보니까 즉흥으로 가져온 소리인 것 같아요. 즉흥. 여행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세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확정할 수 없지만 우리 지금 이거 보고 시작한 거 아니야. 맞아. 회귀했다가 떠났죠. 그쵸? 그러면 떠난 게 물론 계획한 걸 다 한 다음에 간 걸 수도 있겠지만은 즉흥 여행이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쉬울까요? 쉽지 않아. 요새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더 어려웠겠죠. 저는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제 옆에 이제 예전 직장 다닐 때는 주말에도 7시면 퇴근해서
한참 그때 맞들렸던 게 이제 퇴근하자마자 아 오늘은 어디 갈까 하고 이제 퇴근하고 바로 이제 뭐 이번 주는 부산, 이번 주는 무슨 뭐 여수, 이번 주는 강릉 퇴근하고 바로 갔단 말이야. 근데 요새야 어쨌거나 KTX도 있고 바로 역이역대로 방도 구하고 가서도 그냥 편의점에서 이제 뭐 그냥 일회용품 사고 하면은 어찌어찌 되는데 옛날 아니에요. 옛날인데 요런 식으로 우선 목적지를 미리 정하지 말고 어느 날 어느 시 버스 터미널에 모여서 가장 멀리 가는 버스를 집어타고 갈 것은 짐도 없어. 빈몽이야. 쉽지가 않았겠죠? 그쵸? 그러니까 딱 봐도 아무 준비 없이 여행 갔다가 진짜 개고생했겠지. 그랬겠지, 그치? 그러니까 돌아온 거겠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아무리 서울 생활에 염증을 느낀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인물들은 뭐가 됐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서울이란 도시 문명에 적응해 버린 거죠. 그쵸? 그랬을 거다라는 걸 읽으면서 고민할 수 있다는 소리야. 잘 들어. 속으로 그거 너나 할 줄 알지. 내가 이거 읽고서 어떻게 해? 맞아요. 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려면 평소에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고민이라는 걸 하는 연습을 해야 어쨌거나 그게 쌓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아? 그러니까 숙제할 때 이거 하나 푸는데 띡 읽고 문제 푸는 데는 10분도 안 걸린다. 민준아. 고민하면서 읽어야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 어휘는 뭘까? 이해가 안 가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 이것만 읽어볼까? 전체 이해가 안 가니까 처음부터 왔다 갔다 할까? 라고 지지고 볶고를 해야 뭔가 어떤 다음 레벨, 다음 스텝이 있는 거라고. 알겠어?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차근차근. 예? 자, 그래서 그것은 이번 우리의 여행이 도시의 문명이나 잡답 등을 피해서 다만 며칠이라도 깊숙이 자연의 품에 안기러 가는 것이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던 잡동사니들을 끌고 가지는 말자는 의도에서였다. 누군가 최소한 치약 칫솔 따위는 있어야 할 게 아니냐고 하자. 제한자인 최신철이 시골에 가면 그쵸, 돌소금으로 이빨 닦으면 되지 않냐. 실제로 이제 치약 없을 때 소금으로 옛날에 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로 닦아야 그런 곳에 간 기분이 나는 법이라고 우겼다. 얘들아, 일단 바로 제낄 순 없었지만은 농후해요. 얘도요. 들뜬 나머지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쵸? 그쵸? 그렇게 체크할 수 있겠고. 다시 돌아와서 그래, 좋았어. 비록 우리들의 고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향과 엇비슷한 데로 가서 우리를 키워준 고향 같은 무드 속에, 분위기 속에 며칠 묻혔다 오는 거야. 알고 보면 우리들 넷이 모두 산골 촌놈들이 아니니 먹고 사느라고 너무 오랫동안 그런 전경의 별표. 요 어휘는 요 지문이나 별개로 아셔야 되는 어휘야. 자주 나와. 정서를 담은 경치란 뜻이에요. 정서를 담은 경치. 고향의 전경을 묘사했다. 이딴 식으로 나오면 고향에 대해서 뭐 화자가 뭐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리움이겠지? 그쵸? 그런 식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어?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정경과 등을 지고 살아왔고 비서실장으로 있는 김성달이 마침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넷이 이구동성으로 그러자 하고 손뼉을 치고 말았다. 김성달의 말 맞다나 넷은 한결같이 산골 출신이고 그런 속에서 뼈가 굵었는데 어쩌다 서울서 부산하게 도시가 아니라 정신없게 혹은 정신사납게 살다 보니까 10년 이쪽 저쪽 고향에 다녀온 녀석이 없는 것도 퍽 우연한 일치였다. 그쵸? 오랫동안 가지 않았다는 소리인 거죠. 고향에. 공교롭게도 넷이다 부모를 모셔온다든가 생활의 그릇터기는 얘들아 이 어휘도 아셔야 돼요. 밑동이에요. 밑동. 그 밑동은 또 뭔데? 나무 자른 다음에 남은 거 있지? 그 밑동이라고 하고 그걸 그릇터기라고 해. 그러면 직역하면 말이 안 되죠. 의역하면은 뭘까? 생활의 그릇터기 밑동이라는 건 생활의 밑동을 서울로 옮겨왔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생활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겠지. 왜 그러냐면 아래 밑동부터 쌓아 올리는 걸 거 아니야. 가장 아래 단계를 말하는 거 아니야.
가장 어떤 그 기둥에서 주춧돌이 되는 어떤 그런 의미겠죠, 그쵸? 이해했죠? 요런 어휘 하나하나 잔소리도 하자면 이미 고향에서는 피차 아무 근거가 없는 탓이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 많은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거의 고향과 인연을 끊고 살아오는 것은 지방 출신으로서는 좀 희귀한 일이었다. 그쵸? 예, 보시게 되면은 그쵸? 오랫동안 가지 않았으니까 갈 법 하겠지. 그치? 그쵸? 물론 이런 연출로 고향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 오는 동안 매주 오고 있는 동안 그쪽 소식을 풍문으로 들어오고, 풍문이란 말도 알아야 돼. 풍문이라는 거는 뭐냐면 떠도는 소문이에요. 떠도는 소문. 알겠어? 너네 혹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뭔지 모르지? 장기하 노래 중에 우우 풍문으로 들었어 뭔지 아니야? 그거라고. 풍문. 그에게 애인이 생겼다 소식에 이제 풍문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떠도는 소문을 들어오고 있는 터이기도 했고, 그것은 이미 어디까지나 떠도는 소문일 뿐 우리들의 생활과는 별로 직접적으로 닿는 데가 없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 우리들의 이번 여행은 극히 우연한 기회, 극히 우연한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알고 보면 그것은 우리가 무슨 큰 벼슬을 했다거나 큰 돈을 모은 후 걸어온 길을 여유있게 돌아보는 몸짓에서라기보다는 금이환영하는 게 아니란 소리인 거지. 금이환영하는 게 아니란 소리인 거죠. 금이환영이란 말도 아셔야죠. 귀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라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가는 거를 금이환영이라고 합니다. 글씨가 쉐시죠. 다시 쓸게요. 금이환영. 되었니?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잘 나간 다음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차하나마 그런 데로 서울 바닥에서 자리를 잡고 잠시 숨을 돌려보는 고갯마루에 서서, 산 중턱이에요. 중간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잠깐 중간에서 쉬는 거란 소리겠죠. 한번 생활의 휴지부를 찍어보는, 휴식 어떤 시점을 찍어보는 그런 태도에서였다고 보는 게 옳은지도 몰랐다. 중략한 다음에 서울로 돌아온다는 소린 거 보니까 이 중략이 뭐야? 여행이었던 거죠. 여행이었고 개고생했겠지. 그치? 끝까지 3박 4일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계획한 대로 다 못한 거야. 하루를 앞당겨 온다든가 하는 것보다도 달라진 환경 속에서 다만 며칠을 견뎌내지 못하고 도망가듯 그 말을 떠나온 데에 대한 부끄러움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자, 그 마을을 떠나온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대요. 부끄러움. 리얼은 자신들이 찾아간 여행지에 대한 실망감? 얘들아, 부끄러움은 누구에 대한 부끄러움? 여행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실망감이겠죠. 왜? 그렇게 야 시골 가야지 한번, 우리 시골의 어떤 정치를 한번 느껴봐야지 하고 막상 갔더니만은 너무 불편해. 야, 우리가 이 정도로 이 도시 문명에 쩌들었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으니까 스스로한테 어떤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는 거야? 자조라는 말이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이따가. 알겠어? 오케이. 자, 다시 와가지고. 자, 무교동이나 종로바닥에서 맥주를 마시며 산촌의 정경을 이야기하던 자신들이 얼마나 얄팍하고 배부른 여담이었던가를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는데, 그런 한편으로 숨이 칵칵 막히는 지점, 미움 볼 거 없고요. 쉽게 빠져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는 자신들을 발견하고 있었다. 우리는 밤늦게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 길로 다방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고 다시 무교동, 지금의 종로입니다, 나가서 500cc짜리 생맥주를 한숨에 먹으니까 인제 살 것 같군.
우리도 동시에 이런 말을 내까리고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떠들고 웃고 나왔다. 초가을 이 서울 동네에서 풍기는 술 냄새, 고기 냄새, 하수 냄새에 자기를 휩쓸어 넣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헤헤거리며 짓거렸다. 그만큼 도시 문명이 이제 뭔가 적응되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예. 우린 이제 별 수 없이 서울 사람 다 됐는갑다. 한참 만에 윤경수가 퍽 힘없이 이야기하자 김성달이나 최진철도 그래 그런 모양이야 하고 동의를 했다. 술집을 나오자 우리는 아이들에게 줄 요량으로 각기 과자 봉지 하나씩. 이 아이는 누구 말하는 거야? 각자의 자식이겠지. 자식 각기 과자 봉지 하나씩을 사들고 불광동으로, 미아동으로, 중곡동으로, 종로가 있으면 불광동은 요쪽이야. 은평구. 미아동은 요쪽 강북구 이쪽이고요. 중곡동은 요쪽 광신구. 자, 그래서 뿔뿔이 휘어졌다. 서울로 서로 잘 가라. 또 만나자고. 손을 흔들 때 나는 이놈들아. 우리들이야말로 촌놈이라고, 형편없는 촌놈이라고 속으로 몇 번씩이나 되뇌었다. 동시에 우리들의 등골뼈 밑으로 7, 8cm쯤 자란 속물의 꼬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의식하고 있었다. 속물의 별표. 요 용어도 아셔야죠. 속자는요, 세속할 때 속자예요. 세속이라는 거는 문학 단골입니다. 어떤 느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냐면 현실, 도시, 그리고 욕망이 만연해 있는 공간이야. 대호야, 적고 있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라는 건 돈, 명예, 뭐 권력,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이해했어요? 그럼 세속이랑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 탈속입니다. 탈속. 현실이 아니라 뭐? 이상. 도시가 아니라 어디? 자연, 시골, 고향. 알겠어? 그리고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한다. 해방, 여집합. 욕망에 대한 여집합. 예. 됐어요? 이해했어요? 속물이라는 거는 뭐냐면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을 속물이라고 하는 거야. 돈이 1순위고요. 명예가 1순위고요. 권력이 1순위고 뭐만 하면은 그게 돈이 돼. 그 권력을 얻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을 속물이라고 한다고. 이해했어? 오케이. 그래서 속물의 꼬리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의식하고 있었다. 1번. 얘들아, 이거 우리 뒤에 걸로 같이 보자. 자, 산골 출신으로 현재 어디에 살고 있다? 도시에 살고 있다. 그리고 최진철과 함께 시골로 여행을 가려고 하고요. 자, 여행 일정을 채우지 못한 채 도시로 돌아오죠. 서울이라고 할게요. 서울로 돌아온다. 그래서 서울로 돌아와 안도감을 느낀다는 점에서 속물적이고 소시민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 소시민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인의 소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니? 자, 보시면 1번이 허술사의 특징 문제입니다. 1번. 사건을 체험한 인물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내면을 밝히고 있다. 잘 봐. 인물이 밝히고 있다 해서 1인칭인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내면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니까 몇 번? 1번 바로 나옵니다. 요렇게 가야 돼. 예, 그래서 내가 친구들과 함께 도시의 문명이나 잡담 등을 피해 시골 여행을 하기로 계획한다.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시골로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뭐 기대감이라고 할까? 기대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함. 됐어요? 그리고 시골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서둘러 떠나온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도시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안도감을 느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잦은 장면 전환 없고요. 액자식도 없죠. 사파라는 것도 나중에 우리 배울 기회가 있는데 삽입되어 있다는 소리야. 뭐가? 일화가.
그러니까 정확히 1대1 대응은 되지 않지만 지금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파 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액자가 막 졸라 많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 에피소드가 막 껴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하지만 엄밀하게 달라. 나중에 우리 또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파 형식. 그리고 요거 안 나오죠, 그쵸? 예. 펜이 있어요? 오케이. 자, 2번. 자, 야, 요게 여행 가는 거고요. 서울이 처음 시작이고 처음에 올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서울에 왜 오니? 여러분들은 이제 본투비 서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서울 토박이고요. 지방 애들은 서울에 대한 아니다,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어쨌거나 도시에 뭐 교육이 됐건 뭐 문화 인프라가 됐건 뭐가 됐건 다 몰려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더 큰 문화에서 놀고 싶으려고 이제 오는 거겠지, 그쵸? 일자리 때문에 뭐 가령 이제 60, 70년대 이때 이제 뭡니까 이촌 향도 현상이라고 해서 돈 벌려면 다 서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갔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여기 올 때는 뭔가 동경하는 마음으로 왔을 거고요. 동경 됐어요? 저기서 가와 라에서의 떠남, 여기서 가는 거랑 여기서 가는 거. 근데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시골에서 여기로 온 거랑 여기서 시골에서 온 거 좀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완전히 시골이 불편하니까 온 거고, 이거는 서울을 동경하니까 온 거고. 그러니까 동경이랑 불편으로 어쨌거나 가라의 어떤 그런 떠남의 원인은 자 가를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상할 거 없어요. 다음, 나와 마에서 느끼는 다의 시골에 대한 인식이 각기 다르다. 요때 느끼는 거는 그쵸? 얘 또 오히려 요때는 또 시골을 동경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요, 나에서 느끼는 거는 불편해, 유유유 그런 거니까 맞죠? 다르다. 자, 다에서 시골로 돌아갔었을 때는 나에서의 고단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나오지, 그치? 도시생활의 염증이라고 나오고요. 근데 계획된 대로가 아니죠. 3박 4일 계획했는데 2박 3일 만에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인물들이 원래 일정보다 하루를 앞당겨 도망하듯 서울로 돌아왔다. 원래 일정은 이랬는데 2박 3일 만에 돌아온 거죠.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기억부터 미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했잖아, 그쵸? 얘고요. 자신들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골의 정취를 느끼고 싶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 A 부분 거기서는 일상을 되찾은 거에 대한 안도감이 있고요. 자, 자조라는 거의 별표, 이 말도 무조건 알아야 돼. 자조, 스스로 비웃는다는 뜻이야. 서술자가 지금 그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도 못 버티는 그런 사람이었나? 라고 스스로 비하하고 있는 거지. 비웃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 걸 자조라고 해. 회의는 뭐야? 회의. 믿지 못함이야. 믿지 못함. 그러니까 야, 자기를 스스로 비웃는 게 이 정체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라고. 난 뭐지?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뭔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었나? 라고 이제 느낌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2번, 3번이 같은 뜻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자녀를 챙기는 가장은 그 아이한테 과자 주는 거고요. 시골 출신은 맞지만 소외감이 아니죠. 소외감이라는 건 도시에서 느끼는 어떤 혼자라는 감정인 건데 얘는 지금 도시를 너무 좋아하잖아. 맥주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그자?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도시로 돌아온 뒤 도시의 분위기를 편안하게 느끼며 그런 자기 자신을 촌농, 속물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시의 일상에 익숙해져 시골의 환경에 갑갑함을 느끼는 소시민인 거니까 도시에 대한 소외감이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좋아요. 넘어갔어. 쉬었다 하자, 얘들아. 넉넉한